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머니머신이다라며 비웃던 바로 그 순간 서울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역공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름하여 100억 달러 역청구서. 그 한 장의 문서가 워싱턴의 공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방위비를 올려 압박하던 미국의 계산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공개한 것은 단순한 청구가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내역서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돈줄 외교는 그날 처음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세상은 묻고 있습니다. 진짜 빚을 진 쪽은 과연 누구인가?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딱 1초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인천공항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트위터 알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었고 몇 시간 만에 리트윗이 14만 개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군사 서비스를 위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100억 달러는 합리적인 요구다. 짐 찾는 곳으로 향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벽마다 걸린 TV 화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CNN이었고 화면 아래로는 붉은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100억 달러 요구. 컨베이어 벨트에서 캐리어를 집어들자마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일제히 제 쪽으로 향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헌터 대표님, 한국이 돈을 낼까요? 100억 달러가 적정한 금액입니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정을 굳힌 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노 코멘트. 사람들 틈을 뚫고 출구로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운전기사가 검은색 세단을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문이 닫히자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뒷좌석에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숫자, 그래프, 통계로 빼곡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협상이란 결국 숫자로 귀결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연간 약 10억 달러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그 액수를 100억 달러로 높이길 원했습니다. 10배나 되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12번째 규모의 경제대국이었죠.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를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그들을 지키고 있다. 미국 군인들이 미국 무기로 미국 돈으로. 그런데 겨우 10억 달러만 낸다고. 말이 안 된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엄 보호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출장의 핵심 명제였습니다. 차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방에 높은 건물과 밝은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일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바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 가방을 다시 열고 자료를 펼쳐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약 28,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기지와 장비, 무기, 전투기, 탱크까지 모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충당되고 있었죠. 트럼프의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보호를 원한다면 그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자신감 있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0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번 협상도 결국 잘 풀릴 거라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논쟁이 있겠지만 결국 합의점에 도달할 겁니다. 정확히 100억 달러는 아닐지라도 70억 혹은 80억 달러 정도로는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협상이란 늘 그렇게 흘러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빨간 넥타이를 메고 거울을 봤습니다. 차가 오전 8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심에 자리한 크고 회색빛의 건물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았죠.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헌터 대표님, 오늘 협상 성공하실 겁니까? 한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하실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고 계신가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국 측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를 따라 복도를 걸어 큰 나무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양쪽 구석에는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어두운 정장을 입은 한국 협상단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와 폴더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가운데 앉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돌아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헌터 대표님. 영어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차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논의를 하게 되겠군요.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자 저는 서류 가방에서 신중하게 준비한 성명서를 꺼냈습니다. 모든 단어가 워싱턴의 검토를 거친 문서였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동맹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 동맹은 70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비용 분담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변했고 한국은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연간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읽기를 마친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측이 놀라거나 반발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차관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수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100억 달러.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숫자네요, 헌터 대표님. 의자에 몸을 살짝 기댄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논의하기 전에 저희가 미국 측에 제시할 자료와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자체적인 계산이 있거든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순간 낯선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보통 이런 협상은 미국 측이 요구를 제시하면 상대가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측이 먼저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죠. 가슴속 어딘가에서 미묘한 불안이 스쳤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이건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번도 더 경험한 일이었죠. 물론이죠. 제가 답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에 놓인 폴더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너머로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헌터 대표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기억하십니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술 사양이 인쇄되어 있었고 숫자와 도표들이 촘촘히 들어 있었습니다. 차관은 여전히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기억하십니까?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당시 방어 조치였죠.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실험을 했고 우리는 그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차관이 조용히 말하며 서류를 앞으로 당겨 두 사람이 함께 볼 수 있게 펼쳤습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사드의 진짜 핵심은 요격 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그는 페이지 한 부분을 가리키며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AN/TPY-2 레이더 첨단 장비이며 매우 강력하죠. 공식 사양상 탐지 범위는 600km입니다. 공개된 수치죠. 북한을 감시하기엔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방어 목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차관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세요. 제조사의 기술 매뉴얼에 따르면 레이더를 전방 모드로 전환하면 탐지 범위가 2500km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그 숫자를 잠시 공중에 띄워두듯 말했습니다. 2500km요, 헌터 대표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관이 지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담긴 지도였습니다. 그는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한국 성주의 사드 기지입니다. 이제 2500km의 범위를 보시죠. 그는 펜을 들어 큰 원을 그렸습니다. 원은 황해를 가로질러 중국 본토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난징, 우한 그리고 상하이까지 그 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전방 모드로 전환된 사드 레이더는 중국 깊숙한 내륙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기지, 미사일 사일로 핵전력까지 감시할 수 있죠. 이건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펜타곤의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차관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맨 위에는 중국어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영어 번역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 국방부의 공식 성명입니다. 2017년 우리가 사드 배치에 합의한 직후 발표된 내용이죠.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시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국은 사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한국이 치렀죠. 중국 관광객이 끊기고 중국 기업들이 한국 제품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은 조사와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레이더를 우리 땅에 설치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협상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저히 논리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또 다른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제 다른 걸 보시죠. 전략적 유연성 합의입니다. 2006년에 우리가 서명한 문서죠. 전략적 유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병력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차관은 합의문을 펼치고 한 구절을 짚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다.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평화, 안정.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는 폴더를 닫으며 제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대만 해협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고 남중국해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즉,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만을 위한 병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시아 전역에 미국의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한 전진 배치 부대가 된 겁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말만 믿지 마세요. 당신네 장성들이 직접 한 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몇 번 클릭하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복을 입은 장교가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사비의 브런슨 사령관. 미군 고위 인사였습니다. 인도 태평양 안보 회의의 발언 장면이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방 배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매우 중요합니다. 차관이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고요해졌고 한국 대표단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 차관이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당신네 사령관이 2019년 공개 회의에서 직접 한 말이죠.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 지리적 요인이 핵심입니다. 중국과 가까운 위치 말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또 다른 서류 더미를 꺼냈습니다. 끝이 없는 자료였습니다. 이 문서는 당신네 국방부가 공식 발행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입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문서죠. 주한미군에 대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시죠. 그는 노란 탭이 붙은 페이지를 펼치고 형광펜으로 표시된 문장을 짚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수의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 전투력으로 인도 태평양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전략적 투사를 지원한다. 이건 우리 스스로 작성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과장도 왜곡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또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도 보세요. 제1도련선 방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해상 봉쇄선이었죠.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전략적 선이었습니다. 제1도련선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선의 일부로 명시돼 있습니다. 당신네 전략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죠. 주한미군은 북한 방어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중국을 봉쇄하고 포위하기 위한 체계의 일부입니다. 그는 서류를 차분히 정리해 테이블 중앙에 모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한층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중국을 감시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주한미군을 아시아 전역에 투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신네 사령관들은 한국을 항공모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네 공식 전략 문서에는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력이라고 명시돼 있죠. 그는 손을 포갠 채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주한미군의 목적이 이미 바뀐 겁니다. 한국을 방어하는 임무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역할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변화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미국의 전진기지가 됨으로써 더 큰 안보 위험에 노출됐죠. 그럼에도 우리는 충성스러운 동맹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분히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말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겨냥한 당신네 전진기지가 되는 특권에 대해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요? 한국의 안보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더 위해 주는 병력에 대해서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논리들이 갑자기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차관은 조용히 또 다른 두꺼운 폴더를 꺼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평택에 관한 겁니다. 차관이 두꺼운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재무보고서, 건설문서, 지도들이 차례로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이 자료는 모두 평택기지 이전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살펴보죠. 그는 재무 요약서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숫자들이 큼직하게 인쇄되어 있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4년에 시작해 2018년에 완공됐습니다. 14년간의 공사였죠. 총 비용은 110억 달러입니다. 110억 달러요, 헌터 대표님. 그는 손가락으로 보고서의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보시죠. 한국이 전체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우리가 100억 달러를 냈고 미국은 약 10억 달러를 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미국을 위해 새로운 기지를 지었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 세금으로 충당한 셈이죠.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워싱턴에서 본 적 있는 자료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차관은 다음으로 큰 지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평택의 위치입니다. 왜 이곳이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펜으로 몇 개의 거리를 표시했습니다. 평택에서 서울까지는 북쪽으로 약 70km, 평택에서 황해 건너 중국 산둥반도까지는 500km, 그리고 평택에서 대만 해협까지는 약 1400km입니다. 그는 이 지점들을 잇는 선을 그리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기지가 오직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면 왜 이렇게 남쪽에 위치해야 했을까요? 비무장지대 근처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택은 북한을 향한 기지가 아닙니다. 중국과 대만 방향으로 힘을 투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된 위치입니다. 이어서 그는 건축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활주로 건물 배치도 지하 구조물까지 상세히 표시된 공학 도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보시죠. 그가 도면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길이 2,800m의 활주로 대형 군용 수송기도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100개의 지하 벙커 장비와 탄약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죠. 장기 작전을 위한 대용량 연료 저장 시설, 20곳, 미 태평양 사령부와 직접 연결되는 위성 통신망까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거점이 아닙니다. 헌터 대표님. 힘을 투사하기 위한 전략 거점이에요. 아시아 전역에 걸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짓는데 우리가 10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의 말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감시하는 사드, 주한미군의 지역 이동을 허용한 전략적 유연성, 한국을 항공모함에 비유한 브런슨 사령관,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그리고 이제 한국이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평택기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관은 문서들을 정리해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플라스틱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바로 내려놓지 않고 잠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헌터 대표님, 오늘 당신이 가져온 요청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죠.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프리미엄 군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도 했죠. 그는 플라스틱 파일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우리도 요청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원칙, 같은 계산 방식으로요. 파일 안에는 공식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및 전략 서비스 비용 청구서. 그리고 맨 아래에는 굵은 숫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총액 100억 달러.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한 금액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차관이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각 항목을 보시죠. 그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 사용료 연간 70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입니다. 미국은 이 위치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고 감시하며 필요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전략적 이점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는 다음 항목으로 손가락을 옮겼습니다. 둘째, 영공 통과료 연간 15억 달러입니다. 미군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해마다 3만 회 이상 통과합니다. 전투기, 수송기, 정찰기까지요. 민간 항공사라면 영공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군이 예외일 이유는 없죠. 국제 항공 기준에 근거한 계산입니다. 그 다음 항목. 셋째, 항만 사용료 연간 10억 달러입니다. 부산과 평택 항만은 막대한 양의 미군 화물을 처리합니다. 무기, 장비, 보급품이죠. 우리는 항만을 유지하고 인프라를 제공하며 물류를 관리합니다. 상업 화물은 사용료를 냅니다. 이건 군 화물에 대한 사용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넷째, 환경 복구 선지급금 연간 5억 달러입니다. 미군 기지들이 남긴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정화하는 데 앞으로 수십억 달러가 들 겁니다. 우리는 그중 일부를 선지급 형태로 요청합니다. 30년 타임라인에 근거한 계산입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계는 정확히 100억 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요구한 금액과 같습니다. 당신네는 그것을 프리미엄 군사 서비스 패키지라 불렀죠. 우리는 프리미엄 전략 거점 서비스 패키지라 부릅니다. 청구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만 반박할 논리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이런 방식의 대응은 처음이었습니다. 국가가 미국에 청구서를 내다니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당신네 대통령이 우리가 제공하는 보호에 대해 대가를 내라고 요구했다면 우리도 우리가 제공하는 전략적 이점에 대해 대가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치, 우리 영공, 우리 항만, 우리 영토, 그리고 외국군을 주둔시키며 감수하는 정치적 위험까지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청구서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동맹을 거래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거래로 대응하겠습니다. 서비스의 비용을 매기시겠다면 우리도 똑같이 계산하죠.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국이 늘 말하는 자유시장 논리 아닙니까?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한국 관계자들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자만하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비즈니스 협상처럼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논리의 허점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들이 제시한 모든 근거는 문서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사드의 탐지 범위, 전략적 유연성 합의, 브런슨 사령관의 연설,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평택 기지 비용까지 모두 실제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청구서는 과격해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바로 그 논리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호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면 그들 또한 전략적 위치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사안은 워싱턴에 보고해야겠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두시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몇 번 터치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청구서를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CNN, BBC, NHK.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모든 자료를 그대로 제시할 겁니다. 레이더 사양 전략 보고서, 기지 비용 모두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소식이 공개되면 언론이 폭발할 겁니다. 의회는 격분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를 참지 못할 겁니다. 왜 이걸 공개하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의 표정은 변함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터 대표님. 존중과 공정함의 문제입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충성스러운 동맹이었습니다. 당신네 군대를 주둔시켰고 우리의 몫을 지불했으며 그로 인한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네 대통령은 우리를 돈 뽑는 기계라 부르며 10배나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건 동맹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른 한국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돈 뽑는 기계가 아닙니다. 주권국가이자 파트너입니다. 이 동맹이 계속되려면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 위에 서야 합니다. 한쪽이 요구만 하고 다른 쪽이 돈을 내며 복종하는 관계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표정에 드러나지 않게 애썼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는데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전화하세요, 헌터 대표님. 오늘 보신 것을 모두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진심이라는 점도 함께요. 기자들을 피해 건물의 측면 출구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호텔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을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 앉아 보안 전용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모든 통화가 암호화되는 장비였죠. 워싱턴 국무부의 상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벨이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헌터? 상황이 어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관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이 방금 역청구서를 제시했습니다. 뭐라고? 청구서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1년에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건조한 웃음이 들렸습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믿기 힘든 상황 앞에서 터져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농담이지? 농담이라고 말해. 농담이 아닙니다. 정식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항목도 명확합니다.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 사용료로 70억 달러, 영공 통과료 15억, 항만 사용료 10억, 환경 정화비 5억입니다. 총합 100억 달러입니다. 웃음이 멎었습니다. 말도 안 돼. 국가가 우리 군대 주둔에 돈을 청구한다고. 우리가 안보를 제공하고 있잖아. 그게 핵심이야. 상관님, 그들이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실제 사양, 전략적 유연성 합의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평택 기지 건설 비용까지 모두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을 단순히 북한 방어선이 아닌 중국을 향한 전진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있었겠죠.
그 문서들 진짜인가? 네, 상관님. 전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들이고 발언 또한 미군 고위 관계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숫자도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인가? 매우 진심입니다. 내일 서울 시간으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을 초청했고 모든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제야 급히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듯한 소리였습니다. 헌터, 그 기자회견을 반드시 막아야 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초청장이 발송됐고 언론은 무언가 큰 사건이 터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대응해야겠군. 장관님께 보고를 올리겠네. 그리고 헌터, 네, 상관님. 서울을 벗어나지 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외교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CNN 인터내셔널이 나오고 있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주식시장, 날씨, 스포츠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문서들이 맴돌았습니다. 청구서, 기자회견,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다음 날 아침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룸서비스로 식사를 주문하고 TV 뉴스만 계속 봤습니다. 아직까지 청구서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울 시간 오후 1시 30분 CNN 화면 하단에 속보 배너가 떴습니다. 한국, 미국 동맹 관련 중대 발표 예고. 오후 1시 45분 화면이 생중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카메라가 한국 국방부의 대형 회의실을 비췄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후방에는 카메라 크루들이 장비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각국의 로고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차관이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는 먼저 한국어로 인사말을 했고 곧 영어 통역이 오디오로 이어졌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미국 대표단이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요구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변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기지 사용료 및 전략 서비스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청구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플래시는 폭발하듯 번쩍였습니다. 차관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선을 모았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뒤편 대형 스크린에 사드 레이더의 사양서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항목,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 체계를 배치했습니다. 공식 탐지 범위는 600km지만 전방 모드에서는 2500km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깊숙한 내륙까지 포함합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받았고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동맹으로서 그 대가를 견뎌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서가 표시되었습니다. 2006년 우리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전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만, 남중국해 등 지역 어디든 배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 전략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브런슨 사령관의 사진과 인용문이 등장했습니다. 당신네 사령관들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요. 미국이 직접 정의한 표현입니다. 뒤이은 화면에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와 평택 기지의 설계도 그리고 비용 분석표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차관은 약 20분간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문서와 수치를 제시하며 논리를 쌓아 올렸고 그의 발표는 명료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커다란 청구서 이미지가 떴습니다.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 70억 달러, 영공 통과료 15억 달러, 항만 사용료 10억 달러, 환경 복구비 5억 달러, 총합 100억 달러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이 제공하는 프리미엄 군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원칙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원칙을 양쪽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맹이 비즈니스라면 우리도 우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전략 위치 서비스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질문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하늘로 올라가고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차관은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료와 사실만으로 대응했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뉴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헤드라인 한국, 미국의 100억 달러 역청구. BBC 70년 동맹의 역사적 전환. NHK 아시아 안보 구조의 지각 변동.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웹사이트에도 속보가 걸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관이었습니다. 헌터 귀국 준비를 해. 협상은 중단한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뉴스를 보고 계셔. 극도로 화가 나셨다. 2시간 후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다. 이건 최고의 사안으로 올라갔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서 캐리어에 넣으며 TV를 켜두었습니다. CNN 화면에는 각국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관계자들이 논평을 내고 미군이 주둔한 다른 국가들 역시 공식 입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CNN의 한 정치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방금 게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제 미군이 주둔한 모든 나라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략적 가치를 제공한다면 왜 우리는 그 대가를 받지 않는가? 또 다른 분석가가 덧붙였습니다. 이 사안은 미국의 글로벌 군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선례를 따른다면 주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캐리어를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4시간 후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결론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논리를 그대로 거꾸로 돌려 사용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존중과 파트너십의 문제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그날 집무실에 있던 3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를 시청하던 중 한국의 기자회견 장면을 본 순간 리모컨을 TV 화면에 던졌다고 합니다. 한 보좌관은 그가 이건 전부 한국 탓이야 라고 몇 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고 했고 다른 보좌관은 대통령이 즉시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실제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할 자격은 없었지만 이후 회의록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는 격렬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성공하면 일본이 바로 뒤따를 겁니다. 독일도 호주도 필리핀도 폴란드도요. 미군이 주둔한 모든 나라가 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다른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70개 이상의 국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그 모든 나라가 기지 사용료를 청구하기 시작한다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백악관은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이 흐름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여론조사가 쏟아졌습니다. CNN 조사 결과 미국인 중 58%가 한국의 요구가 합리적이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35살 이하에서는 그 수치가 74%에 달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한국을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동맹국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뉴욕 타임스는 사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 서울에서 역효과로 돌아오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창의적 외교, 미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심지어 폭스뉴스의 일부 논평가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해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야당 정치인들은 오키나와 기지 사용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했습니다. 독일 의원들은 자국이 미군 주둔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관계자들은 우리 안보 관계의 조건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 했던 요구는
오히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계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지 닷새 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에게 긴급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장소는 워싱턴으로 정해졌습니다. 정상회담은 2주 후에 열렸습니다. 저는 지원팀으로 배속되어 있었기에 건물 안에는 있었지만 본회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옆 사무실에서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회의실의 긴 테이블 양쪽에 두 대통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네 나라의 100억 달러 청구서는 과도합니다. 불합리해요. 우리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래왔어요. 한국 대통령의 대답은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면 당신의 100억 달러 요구는 합리적이었습니까? 트럼프가 반박하려 했지만 한국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관계를 프리미엄 군사 서비스 패키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같은 논리를 적용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프리미엄 전략 위치 패키지입니다. 우리 역시 공정한 대가를 요구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중국 바로 옆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위치를 제공합니다. 당신네 군 사령관들조차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전략 문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는 그 증거를 이미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곧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한국 대통령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만약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그게 정말 미국이 원하는 결과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보좌관들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말이 맞다는 것을. 그 후 협상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긴장과 완화가 번갈아가며 반복됐고 점차 타협이 윤곽이 잡혀갔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최종 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두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한국 대통령은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4가지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략기지 사용료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향후 인상은 물가 상승률 범위로 제한한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2027년까지 한국으로 완전 이양된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도 한국이 자국군을 직접 지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은 모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강력하며 앞으로도 굳건히 유지될 것이다. 그는 마치 승리 선언처럼 말했지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의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 위에 세워진 진정한 동맹입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동맹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백악관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군대의 주둔에 대해 다른 나라에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미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70년간 이어진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끝나고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전환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곧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급등했고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입이 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각국의 외교 분석가들이 서울을 주목했습니다. 일본, 독일, 필리핀은 대표단을 보내 한국의 협상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모든 사실을 문서화했고
어떻게 미국의 논리를 역이용했으며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공개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석 달 후 후속 회의 참석을 위해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하강할 때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 방문했던 그날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명확히 계산하며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와의 관계를 스스로 재정의한 나라였습니다. 결국 그 100억 달러 청구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문제, 주권의 문제, 그리고 용기의 문제였습니다. 사실과 논리를 무기로 삼으면 작은 나라라도 강대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걸 한국은 증명해냈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을 걸어 나오며 첫 회의 때 차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동맹이 계속되려면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놀랍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